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골의 삶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삶은, 또 그의 작품은 보이는 웃음 속에 보이지 않는 눈물이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의 대표작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고골의 대표작으로는 우리가 지금도 대학로에서 가끔은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희극, 감찰관이 있습니다. 또 그의 그 대표적인 장편 소설로서 죽은 혼이 있죠. 그리고 또 단편 소설의 백미로 꼽히는 외투가 있습니다. 또 헐리우드 영화로도 제작이 된 바 있고, 또 우리나라의 대장 분리바라는 이름으로 동화책으로도 나와 있는 타라스 분리바라는 작품이 있죠. 그 이외에도 고골에게는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작품들을 알고 계시나요? 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더 많은 작품들을 우리가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골이라는 작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명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면 알수록 참 그게 아닐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의 민족적 정체성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를 러시아인으로 알고 계신가요? 우크라이나인으로 알고 계신가요? 네,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그 복속되어 있었고, 또 소비에트 시대에도 우크라이나는 그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구별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에트가 해체된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고골을 자기 나라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고골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 작가다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것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로서도 고골은 그 자연파의 효시, 또 사실주의 작가, 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는 이 낭만주의자로서의 면모도 있습니다. 또 상징주의의 효시로도 알려지고요. 또 부조리 작가로도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근대적인 시각의 해석이에요. 근데 또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런 기독교 작가라고도 그렇게 평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보면은 또 그가 러시아 정교 작가인지, 또 아니면은 유럽과 러시아를 모두 다 섭렵하는 그런 그 복합적인 그런 그 종교성을 갖고 있는 작가인지,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고골은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정신질환자, 거짓말쟁이, 광신도, 동성애자, 여성 혐오자라는 그런 오명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되는 시각에서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기도 해요. 하지만 또 기독교인이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없지 않다,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골의 정치성도 알면 알수록 미스테리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삶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골은 우크라이나 폴타바 출신이에요. 근데 고골의 부모님의 결혼 이야기가 참으로 놀라워요. 정말 믿기 어려운데요. 부모님의 초상화를 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초상화를 보면은 초상화 제작 시기가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부모님의 나이 차이가 14살이에요. 근데 당시 결혼 풍속도로는 이거는 결코 큰 그런 나이 차이가 아닐 수도 있고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이 두 분이 결혼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아버지가 14살 소년이었을 때 꿈속에서 아내 얼굴을 봐요. 근데 그 아내 얼굴을 실제로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갓난아기 얼굴에서 발견합니다. 바로 그 얼굴이 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갓난아기가 14살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거죠. 이 부모는 금슬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가 꼭
사실무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이 신비주의적인 신앙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적인 재능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추어 극작가이자 또 무대 연출가였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무대에서 배우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입담이 또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힘을 고골에게 정말 생생하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5살쯤 됐을 때 어머니가 이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런데 이야기가 너무 생생해서 고골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고 해요. 특히 이 그림에서 이 우측에 있는 이 금빛 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붉고 검은 이쪽 사람들의 모습이 그에게 크게 이렇게 충격을 주었다고 해요. 이게 지옥불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이 죄인들의 모습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 상상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나중에 수레를 합니다. 이 그림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교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성상화예요. 러시아어로는 이코나라고 하는데요. 이 성상화는 단지 이 신성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 이 안에 깃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상화를 숭배하는 문화가 정교에는 있지요. 또 부모님의 재능을 그는 타고납니다. 그래서 그의 10대에 이미 그는 언어 능력, 모방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가 유년 시절일 때 이미 문학 수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조기 교육 시킨 것이죠. 그래서 문학 창작을 어린 나이에 시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무대에 배우로 서기도 했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의 그 특징을 파악해서 모방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림의 재능도 있었어요. 식물 채집도 하고 혼자 디자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가 10대에 그렸다고 추정되는 그림인데요. 10대인지 20대인지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가 그린 그림으로써 상당히 그의 그 조숙함을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그림을 그릴 정도의 재능과 더불어서 또 좀 남다른 소양도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금은 어두운 내면을 보여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소재로 그림을 그렸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의 기질과 그가 접한 문화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골은 그가 11살 때 동생이 사망하고 또 한 1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그는 굉장히 깊은 상처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서 가족이 염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자신에게 멜랑콜리 기질이 있고 그것을 신앙을 통해서 승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아갔다고 나중에 수레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통한 이 슬픔의 승화, 이것이 그의 내면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에게는 이런 열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또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또 자신은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이런 또 이 외부의 문화가 작용을 했다고 보여요. 이거는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또 다른 이꼬나인데요. 이 성상화를 보시면은 이 최후의 심판의 구도가 좀 많이 다르죠.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보다는 이 사다리를 타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더 부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 정교에 있는 부정신학을 구현한 그런 이미지인데요. 이 사다리가 바로 인간의 영적인 정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이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지옥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면이 강하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고골이 접한 문화를 보면은 그런 좀 염세주의적인 그런 종말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정교를 보면은요, 그런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과정, 그것을 금욕과 고행의 과정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성인의 대열에 들어간 그 분의 삶을 전형적으로 묘사를 해서 이걸 그림과 책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죠. 그렇게 해서 이 성자를 숭배함으로써 자신도 신성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신도들이 갖게 됩니다. 고골은 이런 문화를 통해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금욕과 고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또 반면에 이 우크라이나에는 아주 해학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민속 문화. 근데 거기에는 정교 이외에 원래 그 존재했던 토속적인 그 이교 신앙도 같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중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신앙과 더불어서 민중 문화의 웃음 그리고 환상성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그런 이 요소들을 대변하는 그런 작품으로 민화가 있어요. 이걸 루복이라고 합니다. 루복을 보면은 여기에 이런 그 환상성도 있고요, 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루복을 보면은 이 패러디나 그로테스크 풍자의 요소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민속 문화의 대표적인 장르가 인형극이에요. 그래서 고골의 작품에는 인형극의 그 언어적인 묘사의 양태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지요. 그리고 고골은 이 자신의 부유한 친척의 서재에서 또 학교에서 낭만주의 문화를 접해요. 또 그가 어린 시절에 문학 수업을 서정시를 통해서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서정시가 바로 당시에 유행했던 낭만주의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 낭만주의는 미를 숭배하는 그런 요소가 강하죠. 그래서 미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실천적인 그런 운동도 엿보입니다. 그 낭만주의 문화를 대변하는 그림으로 저는 중세의 기사도를 꼽고 싶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신성한 의무를 부여해서 그 남성이 이 여성을 숭배하고 그 여성이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문화가 이 카톨릭과 정교 안에 있었습니다. 중세 기사도는 카톨릭의 문화 속에서 나온 거죠. 그 문화에는 이 성서의 요소만이 아니라 이원론적인 고대의 철학, 또 어떤 종교, 그리고 미를 신성화하는 또 고대의 철학과 종교가 녹아들어가 있어요. 그게 신플라톤주의와 그노시즘, 영지주의라고 번역되는 그노시즘인데요. 그에 따르면 정신과 물질,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 또 신성, 이거를 대변하는 게 미예요.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움은 곧 여성의 신성성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성을 숭배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게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그런 요소로 나타나죠. 이런 요소들이 낭만주의로 이어져서 여성 숭배, 예술 숭배의 요소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골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또 반면에 낭만주의에는 이 환상성이 굉장히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양태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고딕소설, 환상소설의 그런 그 괴기스러움은 바로 이 낭만주의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낭만주의의 양면성, 즉 하나는 숭고한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삶의 어두운 뒷면을 파헤치는 그런 면이고요. 이 양면성은 바로크 문화에서
기인하는 걸로 보여요. 바로크는 한편으로는 신성을 향한 종교적인 열망을 추구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삶이 무상하고 부패하고 죽음에 도달하게 마련이라는 그런 염세주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문화가 그런 그 극도의 종교적인 간구와 또 어쩌면 허무주의적인 그런 쾌락, 또 유희, 또 삶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아주 그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또 그런 모습, 또 괴기스러움 이런 것들을 또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크 문화의 그 양면성이 낭만주의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글은 이런 문화를 접하면서 서정시로 처음에 출발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문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는 이 졸업하자마자 이 수도로 상경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도 하고 또 자신의 또 꿈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는 작가가 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는 국가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9살에 이 상페테르부르크의 추위를 견디면서 그는 하급관리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이 상페테르부르크의 이 물가는 엄청나게 높았고 그의 수입은 적었고 또 그 추위는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고골의 그런 애환이 그의 단편 소설의 가난한 하급 관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죠. 이게 그의 유명한 그 외투라는 작품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고골은 이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이 파리로부터 들어온 근대 문화를 접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 됐어요. 이 근대 문화는 무엇으로 그 설명이 되냐면 이 대중문화가 번창하는 것, 또 출판 문화가 번창하는 것, 대중이 값싸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예술과 잡지들이 번창하는 걸 의미합니다. 고글은 그러므로 해서 문화적인 취향이 비속해지고 상업화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제 낭만주의적인 작품으로 그 이제 작가로서 성공을 합니다. 이거는 그가 전업 작가로서 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183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전업 작가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전에 쓴 작품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민속을 소재로 한 창작설화, 그리고 단편, 그리고 상페테르부르크를 그 배경으로 한 페테르부르크 이야기 몇 편인데요. 당시 낭만주의에서는 이 이국성, 환상성, 민속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인기였어요. 그래서 러시아 독자들을 위해서 그 변방에 있는 우크라이나 민속을 소재로 한 그런 낭만주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고글은 그런 그 당시의 유행을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발표한 첫 문집이 직관과 근교 마을의 야훼인데요. 네, 이 작품들의 고글의 그 환상성과 또 그의 그 희극성, 해학성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에 또 고골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그 추구하는 그 자기 완성에 대한 열망이나 또 그 지옥에 대한 공포 이것이 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악마들이 계속해서 인간을 유혹하는 그런 요소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고골의 그 지옥에 대한 공포, 네, 이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나오는 그 작품으로 이제 미르고로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유명한 역사소설 따라스 볼리바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아주 괴기스러운 환상소설이 한 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마지막을 보면은 비라는 괴물이 등장을 해요. 괴물의 눈을 본 것이 결국은 이 인간의 내면의 심연 또는 지옥의 그 심연을 본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골은 이런 아주 음울한 이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일깨워주고
뭔가 각성시켜주고자 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고고르 빼찌르부르크 이야기들을 발표합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들 중에 4편이 이미 1836년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여기에도 그 환상성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광기, 그 다음에 꿈, 이런 요소들로 해서 이것이 좀 사실적으로 또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그 사건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이제 고고를 사회적인 풍자 작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또 이 드라마가 같은 시기에 나와서 또 고고를 정말 풍자 작가로 규정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되죠. 이 작품은 고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또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정말 그 검열에 걸려서 공연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풍자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우려가 있을 정도로 풍자성이 높은 건데 또 다행히도 황제가 이 작품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공연이 계속해서 될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 작품의 풍자성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골은 이 감찰관에 대한 반응에 환멸을 갖고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또 여기에는 고골이 이 작품을 사회 풍자나 또 가벼운 소극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또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그 부분을 또 우리는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골은 로마로 간 뒤에 가난한 여행객으로서 또 체류자로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을 이제 편력을 하는데 고골은 이 정신적인 위기를 자주 체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행을 함으로써 기분 전환을 하고 창작을 계속해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는 이 로마에서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문화를 접하고 이 서구의 기독교 문화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내면의 그 멜랑콜리로부터 많은 치유를 받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고골은 이 1840년에 러시아 정교 신자로 등록을 합니다. 왜 카톨릭이 아니라 러시아 정교에 귀의를 하느냐, 이것도 미스테리로 보이는데요. 고골은 카톨릭과 러시아 정교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그 질문에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고골은 로마에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해서 1842년에 그의 선집을 발표를 합니다. 이 선집 안에 그의 새 작품들이 들어가는데요. 바로 여기에 외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투가 가장 나중에 나온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고골의 빼찌르부르크 이야기는 마차와 로마도 들어가요. 로마는 유일하게 로마를 배경으로 로마인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인데요. 네, 이거는 오늘날에는 빼찌르부르크 이야기에서 많이 제외가 됐죠. 그리고 또 고골은 기존의 작품들을 대거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상화 수정본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따라서 볼리바도 사실 이때 수정본이 발표가 되어서 우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초판이 아니고요. 그 이외에도 거의 모든 작품을 조금씩은 수정했다고 보여요. 감찰관도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그가 이미 1830년경에 한 33년경에 그 창작을 시작한 이 두 드라마를 이때 완성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사회 풍자성이 강한 작품들이죠. 그리고 이제 고골의 그 결정판은 바로 죽은 운 1권이죠. 이 작품을 통해서 고골은 이제 정말 러시아 작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그 이전부터 그는 러시아의 대작가로 인정받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는 단지 사회 풍자만 하는 그런 작가가 아니라 뭔가 진지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작가로서 새롭게 발돋움하는 그런 변화를 보입니다. 이 표지 그림 자체가 그의 작품이에요. 그가 그린 그 사파입니다. 근데 고골은 이 작품의 1권 다음에 2권, 3권을 창작할 계획이었어요. 원래 그의 의도가 그런 3부작
이었다라는 게 일반적이고, 또 여기 단테의 신곡을 모델로 한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습니다. 과연 고골이 단테의 신곡을 모델로 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또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데 제2권을 향한 그의 여정은 쉽지가 않았어요. 10년에 걸쳐서 그는 2번 불태웁니다. 초판을 1845년에 불태우고요. 또 두 번째 판본을 1851년에 불태우는데요. 이 2권에서 그는 이 비속한 러시아인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그 사다리를 타고 영혼의 정화를 체험하고, 또 인간의 영혼, 특히 러시아인의 영혼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서를 읽고, 그리고 정교와 카톨릭 서적을 집중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30년대에 이미 1830년대에 접한 경건주의, 그 문화에 관련된 서적도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성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더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그 단계에 도달하고자 하였다라고 수레를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그 기독교적인 시각을 에세이집을 통해서 미리 발표를 해서 제2권의 그 내용을 진지하게 먼저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는 이 친구들과의 서신 교환선을 통해서 자신의 창작 의도, 또 창작 방향을 밝힙니다. 또 그 러시아 사회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종교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전합니다. 근데 이것이 러시아 사회 전역에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 정교 신자들까지도 이 작품에 있는 어떤 그 교만, 또 뭔가 그 정교와는 다른 요소들, 이런 거를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고골은 큰 또 상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는데요. 또 그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고골은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성지순례를 많이 접하면서 자랐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그 꿈을 1848년에 이룬 거고요. 그리고 그는 이 성지순례 이후로 모스크바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상페테르부르크를 떠나서 이제 모스크바에 정착했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죠.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아주 오랜 역사적 전통이 있는 그런 도시죠. 그리고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그는 정교 수도원을 방문하고 정교 사제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골은 죽은 이권을 완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본인이 완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완성본을 이 편집자에게 넘기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완성본을 이 1852년 2월에 불태웁니다. 근데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그가 과연 완성본을 불태운 건지 촉고로 불태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랩빈이라는 이 화가의 그림을 통해서 그 장면을 상상하는데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남아있는 촉인데요. 불타고 남은 거죠. 근데 정말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불태웠을까? 그리고 정말 근데 또 지금은 완성한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이런 정신 착란 상태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불태웠는지, 아니면 아주 의식적으로 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불태운 건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도 고골이 그 원고를 소각하고 2주일 만에 사망을 하지요. 근데 이것도 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고골이 사망했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이 당시 그 대중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친구들과의 서신 교환선이라는 에세이집에서 자신은 죽은 것 같은 상태를 체험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고 밝히고, 그럴 때 함부로 자신을 매장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조차도 그를 매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약간은 불편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그래도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그의 사망을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데드 마스크를 떴습니다. 이 데드 마스크를 뜬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 6분 정도는 이 석고를 얼굴에 완전히 다 씌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즉 숨을 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 데드 마스크를 뜬 것으로도 죽은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가 산채로 매장됐다는 소문이 20세기 초에 그 러시아 제국 말기와 소비에트 시기에 또 파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고골이 작품에서 보여준 환상적인 사건들, 특히 대도시에서 대중이 소문을 믿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건이 이 고골의 이 그 죽음에 관련해서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뭔가 고골의 통찰력이 거기에서 또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고골이 사망한 이후로 그의 기념비가 많이 세워지죠. 러시아의 그 주요 도시, 특히 고골이 머물렀던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는 고골의 기념비들을 몇 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12년을 머물렀던 로마에 그의 사망 15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의 그 작품 세계를 대변하는 그 표어, 보이는 눈물 뒤에 보이지 않는 눈물, 보이는 웃음 뒤에 보이지 않는 눈물, 이거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얼굴이 두 개인데 이 얼굴은 그가 보여주는 얼굴, 그래서 웃는 얼굴이죠. 그의 웃는 얼굴이고 그 위에 월계관이 씌워져 있어요. 그런데 고골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죠. 그의 시선이. 그의 얼굴은 진지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골의 삶에 많은 수수께끼를 접하게 되었고 또 그의 작품에 관련된 그런 수수께끼도 접하게 되었죠. 사실 그의 삶과 작품은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의 삶 속에 있는 수수께끼를 또 그의 작품을 통해서도 더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가 이제 선명해졌나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고골의 그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